혹시 코에 화장품 묻히던 이 광고 기억해요? 신생 브랜드여서 인지도 때문에 고생하던 이 회사는 이 광고 하나로 불과 10년 만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 2위까지 올라가거든요. 또 놀라운 건 이 화장품 회사의 모기업이 뷰티 쪽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던 출판사였다는 점이었어요. 이 출판사는 당시로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과감한 기획들을 쏟아내면서 출판업계에 파란을 일으키던 중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학습지 시장 절대적 1인자의 뚝배기도 깨버리면서 현재까지도 승승장구, 요즘에는 창의력 돋는 드림 요소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다시 출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식품회사를 인수하더니 배추, 쌀, 매실, 보리같이 한국적인 재료를 이용한 노탄산 할매 전용 음료수들을 내놓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가다가 어느 드라마 덕분에 매실 광풍이 불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외환위기 때에는 창고에 쌓여있던 비싼 정수기를 렌탈이라는 싱크빅 돋는 개념을 도입해서 대박을 터뜨린 것도 모자라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만든 것도 이 회사예요. 그 뒤로 태양광과 금융업 그리고 건설업까지 진출하면서 한때 매출 6조 원, 재계순위 32건까지 성장했지만 무리한 투자 때문에 그룹이 공중분해, 매각한 계열사를 다시 사들였다가 또다시 회사에 망조가 들면서 3개월 만에 황급히 대파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도 보여준 오늘은 웅진그룹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책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고전 전집이라든지 백과사전같이 세트로 된 책들이 위주였고 타임지나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영어 잡지도 주된 상품이었는데 오늘 소개할 웅진의 창립자 윤석금 회장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팔러 다니던 방판 영업사원이었어요. 윤석금은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경제학과까지 마쳤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나서는 좀처럼 자리를 못 잡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방황하던 시기에 들어간 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국지사. 이 당시 백과사전이라는 게 양장 커버 에다가 이걸 싸는 케이스가 따로 있고 속지도 올 컬러에 엄청 두껍고 고급져서 읽는 욕이나 하기보다는 책장에다가 전시해 놓는 지적 사치품 기능에 좀 더 충실했고 그만큼 가격도 사악했거든요. 윤석금은 이걸 입사 1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아치운 판매왕으로 등극하면서 자신도 모르던 재능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8년 만에 상무로 고속 승진, 말 그대로 셀러리맨의 기적을 이뤘는데 윤석금을 잘 아는 지인이 평가하기를 음담패설조차도 그의 입에서 나오면 무형문화재로 바뀐다고 할 만큼 유쾌하고 입담이 오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윤석금의 입담이 넘어가서 그 비싼 백과사전을 샀을지 짐작이 되죠. 그 뒤로 자본금 7천만 원의 직원 7명으로 페임 인터내셔널이라는 자신만의 출판사를 차리면서 영어 교재를 팔았는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외 금지령이 내려지고 위기가 찾아오게 됐어요. 가외 금지령이라는 게 걸리면 벌금 좀 내는 수준이 아니라 학생들은 퇴학, 학부모가 공직자면 면직, 공직자가 아니라면 세무조사, 그러니까 가외하다 걸리면 인생을 조져버리겠다라는 거였는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참고서를 팔던 윤석금의 출판사에도 위기가 찾아왔겠죠. 근데 이때 윤석금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요. 당시 수업을 못하게 된 일타 강사들의 수업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페임 고교학습이라는 참고서를 출판하게 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거 한 방으로 큰돈을 벌면서 자신의 고향 공주의 옛 이름인 웅진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종합출판사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웅진은 한국 출판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해요. 당시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 1,000만 원 하던 시절에 아파트 80채 값인 8억의 제작비를 들인 어린이용 책을 기획했거든요.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 풍습 등을 올컬러 사진과 함께 고인돌 박수동 화백의 사파로 담아낸 어린이 마을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어린이 마을은 출판되자마자 700만 부가 팔려나가는 초메가 히트를 치면서 제작비의 56배인 450억을 벌어들이는 기염을 토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성우진들을 섭외해서 구연동화 컬을 넘어 라디오 드라마 수준의 녹음 테이프와 함께 판매했던 한국 전래동화,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집 걸로 한 집마다 있었던 웅진 위인전기 등 한국 아동문학계에서 웅진이 이룩한 업적은 실로 위대했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웅진 IQ에서 시작해서 웅진 용운수학, 창의력 돋는 싱크빅으로 이어지는 학습지 부분에서도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박완서의 그만턴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등 다수의 밀리언셀러를 배출하면서 일반 출판 시장에서도 승승장구. 86년 매출액 78억에 불과하던 중소출판사가 불과 10년 만인 98년에는 매출액 6천억짜리 거대 출판사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내는 책마다 대박이 나기 시작하면서 회사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나라 경영인들은 돈만 벌면 그렇게들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윤석금 회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87년에는 동일산업을 인수해서 웅진식품을 만들고 88년에는 코리아나 화장품과 웅진 코웨이까지 만들게 되는데 그동안 쌓아뒀던 방문 판매 노하우를 이 사업
사업들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성공할 거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사업들, 특히 화장품 바닥은 책이랑은 완전히 별개의 세상이었거든요. 이미 동네마다 아모레 아줌마, 주단학 아줌마 등등 여러 화장품 판매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들만의 충성 고객들을 단단하게 형성해놓고 있던 상황이라 이 중에서 배신자를 만들어서 이름도 없는 코리아나 화장품을 쓰게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때문에 코리아나는 설립되고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문제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당대 최고 톱스타였던 채시라를 고용해서 광고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인지도가 문제였다지만 코리아나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코에다가 화장품을 묻히는 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화장품 광고에서 자칫하면 병맛으로 비춰질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광고가 전파를 타자마자 순식간에 유행어로 번지면서 화장품 업계 2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덕분에 개국공신이었던 채시라는 무려 15년간이나 코리아나 화장품 광고를 맡으면서 최장수 화장품 모델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죠. 그런데 코리아나의 성공은 윤석금 회장만의 공이 아니었어요. 유상옥이라는 동업자이자 걸출한 전문 경영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공이었다. 유상옥은 동아제약에 입사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경영진까지 발탁됐고 적자에 허덕이던 계열사 라미 화장품을 맡아서 성공을 이루어낸 그야말로 화장품 바닥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윤석금이랑 결이 비슷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두 사람의 의기투합해서 창업한 게 바로 코리아나 화장품이었던 거예요. 비록 자본은 윤석금이 더 많이 됐지만 경영 일체를 유상옥에게 일임하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걸 막았고 아름다운 동업의 표본을 보여줬는데 이 두 사람은 헤어질 때도 매우 아름답게 헤어졌어요. 98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웅진그룹에도 자금 수혈이 필요해졌고 윤석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코리아나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상옥은 경영인에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는데 윤석금은 화장품 업계에 10년간 진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면서 동업자에 대한 예의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 웅진그룹의 상황은 여유를 부릴 만큼 좋지 않았어요. 출판업을 제외하고 벌려놓은 사업들이 전부 상태가 메롱이었는데 특히나 대당 100만 원을 호가하던 정수기는 델몬트병에다가 보리차 끓여 먹으면서 물을 정수해 먹는다는 컨셉 자체가 신기하던 시절에 외환위기까지 겹치니까 사겠다는 소비자가 있을 리 만무했겠죠. 그렇게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던 정수기를 바라보던 윤석금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렌탈이었어요.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장기 할부로 물건을 파는 방법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단어만 바꿔서 렌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뭔가 세련되게 보이면서 정수기 사용자의 골칫거리였던 필터 관리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먹혀 들어간 거죠. 외환위기와 동시에 적자를 기록했던 웅진코웨이는 렌탈업 개시 불과 1년 만에 10만 대를 팔아치우면서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고 큰형이었던 웅진출판의 매출을 넘어 웅진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맡게 됐어요. 자, 이렇게 정수기는 해결했는데 사실상 가장 문제적인 사업이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식품 사업이었어요. 말이 식품 사업이지 사실상 음료 사업이나 다름없던 웅진식품은 다른 회사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90년대 들어 햄버거나 피자 같은 서양 패스트푸드들이 대한민국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면서 탄산음료 시장도 다른 음료를 몰아내고 팽창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파리로 콜라니, 콤비콜라니 하면서 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기업들도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도 웅진식품을 대표할 만한 제품이라고는 대추물 달여서 만든 가을 대추가 유일했고 당연히 적자가 쌓여가기 시작했겠죠. 그렇게 웅진식품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누적 적자 450억, 부채 700억짜리 부실기업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접어야 하느냐, 웅진콜라를 만들어야 하느냐 승부전에 서있던 바로 그때 웅진식품을 구원해줄 마무리 투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햇살 아침 햇살 아침 햇살. 아침 햇살이 시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 숭늉에 설탕 뿌린 맛이다, 쌀뜨 물에 설탕을 풀다 만 것 같다 등의 기괴한 시식평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더니 대체 어떤 맛이 나길래 저러는지 인싸들 대화에 끼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먹어봐야 되는 음료수가 됐고 극심한 호불호 속에서도 송혜교나 고소영을 모델로 내세우면서 여성과 젊은 층을 타겟으로 간단하게 아침 대용으로 잡숴봐 뭐 그런 마케팅 방향을 잡으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다방에서 팔던 매실냉차를 제품화한 초록매실도 같이 출시가 됐는데 아침 햇살이 워낙 화제몰이를 하다 보니까 초록매실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초록매실이 출시된 날과 비슷한 시점에 방영되기 시작한 어느 드라마가 초록매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거든요. 그 드라마가 바로 나란 말싸미 중객에 달아 문자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조선에 맞는 의서 동의보감을 만드신 허준 형님이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드라마 허준이 초대박이 나면서 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한이
한의대 입결 순위까지 바꿔버리는 놀라운 현상까지 발생했을 정도. 아무튼 드라마 속 조선은 왜 그렇게 역병이 자주 도는지 픽픽 쓰러져가는 백성들에게 그 어떤 좋은 약도 듣지 않는 철체절명의 상황에서 매실로 역병을 물리치는 모습이 전파를 타게 되면서 집집마다 매실청 담궈 먹고 술 만들어 마시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덕분에 초록 매실의 인기도 급상승. 심지어는 햄버거 집에서 매실 주스를 파는 진귀한 풍경이 벌어졌고요. 탄산음료의 최대 성수기인 한여름 7, 8월 판매량에서 초록 매실이 콜라를 제쳐버리는 믿을 수 없는 기록도 탄생. 여기다가 우리 조매실 형님의 광고까지 화제몰이를 하면서 내내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가 2002년 들어 매출 2,600억대의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됐어요. 외환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오히려 이전보다 매출이 더 뛰어버린 웅진, 또다시 총알이 쌓일 대로 쌓인 윤석금 회장은 좋은 말로는 사업 다각화, 다른 말로는 무차별적 문화발 확장에 힘을 쏟게 되거든요. 2006년에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하는 웅진 에너지를 설립하고 2007년에는 극동 건설을 인수, 2008년에는 웅진 케미칼과 웅진 폴리실리콘, 그리고 2010년에는 금융업까지 진출해서 서울저축은행을 품으면서 최전성기였던 2011년에는 계열사수 31개, 매출액 6조, 재계순위 30위권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한 스토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놈의 건설을 먹었다가 리만 브라더스 때 건설 경기 폭망하면서 같이 망해버리는 스토리가 굉장히 흔한데 웅진도 요걸 피해갈 수 없었다. 웅진이 극동건설 인수할 때 이야기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데 한때 우리나라 도급 순위 7위 안에 들었던 극동건설이 90년대 부도가 나면서 팔려간 곳이 있어요. 론스타 이 텍사스 형님들 다들 아시죠? 2003년 당시 론스타가 샀던 극동건설의 가격은 1,700억. 그런데 딱 4년 만에 극동건설을 다시 매물로 내놓게 되는데 여기에 웅진과 STX, 유진그룹이 달라붙어 3파전을 벌였다 말이에요. 근데 열기가 과열되면서 4천억이 적당하다고 평가받았던 극동건설이 6,600억에 웅진에게 팔게 됐어요. 론스타 이 형님들 딱 4년 만에 4,900억을 뽑아 드셨는데 참 이때 론스타 형님들 참교육이 대단하긴 했다 진짜. 그런데 소비재 장사하던 웅진이 이 극동건설에 목을 맨 이유가 있었거든요. 사실 웅진은 자신들의 건설사를 이미 갖고 있었어요. 윤석금 회장의 큰 그림은 자신들이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자신들의 정수기와 비데를 끼워 팔게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성장 과정이 딱 이랬으니까 당연히 선구자 형님들의 뒤를 그대로 따라간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곧 자신의 계급을 의미한다는 걸 윤 회장이 간과했던 게 패착이었어요. 우리 집이 제 아무리 근본 없는 집안이라도 레미안과 롯데캐슬에 살면 내가 곧 이재용이고 신동빈이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책 팔고 매실 팔던 웅진의 이름을 붙여서 아파트를 만드니까 여기 살면 이재용 대신 윤석금이 되는 건가? 라는 물음표가 뜨면서 분양이 잘 안 됐던 거죠. 한마디로 이 갬성의 영역을 웅진건설이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듣보의 서름이 폭발했던 윤석금이 극동건설 인수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면서 2위 기업보다는 1,000억이나 더, 평가액보다는 2,600억이나 더 오버페이를 하면서 극동건설을 손에 쥐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인수하자마자 리만 브라더스 형님에게 전 세계가 참교육을 당하면서 건설 경기, 특히나 아파트 경기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때문에 건설사의 재정난이 극심해지기 시작했고 그룹 차원에서 4,400억짜리 링게를 꽂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심정지 당하고 마셨어요. 이때를 같이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도 적자전환, 서울저축은행도 건설업 관련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휘청거리다가 윤석금 회장의 사비까지 포함해 2,800억을 쏟아부었지만 이 환자분도 심정지 당하시면서 상패. 부실해진 계열사에 현찰 수익을 계속 꽂아주다 보니까 그룹 전체가 부실해지는 건 당연지사였고 그렇게 웅진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웅진코웨이는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에게 팔려나갔고 웅진식품은 한행컴퍼니를 거쳐서 야구 좋아하는 형님들은 아시겠지만 대만 퉁이라이온스의 모기업이 퉁이그룹에게 넘어가게 됐고요. 웅진케미칼은 도레이라는 일본 회사에 넘어가게 되면서 웅진은 사실상 싱크빅 하나만 남아있는 회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한 게 회사가 안정화되고 한숨 돌리고 나니까 내 품 떠나서 다른 놈 품에 안겨있는 옛
A인데 특히나 코웨이 생각에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매각 당시 지분 30.9%를 1조 2천억에 팔았던 윤석금은 5년 만인 2018년에 지분 25.05%를 1조 9천억에 사들이면서 코웨이를 되찾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 산수만 해봤을 때 팔 때는 주식 1%당 388억에 팔았지만 되살 때는 1%당 758억에 약 2배.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 자금 1조 9천억 중에 1조 6천억이 빌린 돈이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무리하게 차입 경영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웅진에너지마저 버티지 못하고 워크아웃이 돌입하면서 웅진그룹의 회사채, 신용 등급이 하락해버리고 지불해야 되는 금융비용이 늘어나버리거든요. 2012년에 그룹을 통째로 날릴 뻔했던 윤석금 회장 입장에서는 끔찍한 과거를 되풀이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덮쳐온 거죠. 그래서 코웨이를 인수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팔겠다고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 한치 앞을 못 보고 세불리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발생한 대참사였다. 게다가 값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내가 산 게 1조 9천억 원이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최소 2조는 받아야겠다는 웅진의 입장과 매수 희망자들의 가격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면서 가장 유력했던 후보인 SK가 지지치고 나갔고, 이 때문에 몇 차례 매각이 지연되면서 못 파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돌던 때에 다행히도 넷마블이 뜬금없이 인수전에 뛰어들게 되면서 그렇게 코웨이는 넷마블 품에 안기게 됐는데요. 인수 금액은 1조 7,400억. 분명히 1조 9천억에 샀던 것 같은데. 현재 웅진은 윤석금 회장에서 2세들에게로 경영 승계 과정에 있거든요. 장남 윤형덕과 차남 윤세봄이 그 주인공들인데,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하기, 좋댔다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